대한민국 국민의 18%가 주한미군 방위비는 현재 너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낮춰야 한다. 46%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자. 그리고 미국의 요구대로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1.9%에 그쳤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2가 주한미군 비용으로 현재 지급하는 금액도 너무 높지만 미국이 국제 정치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눈 딱 감고 봐주겠다는 것이죠. 지난해에는 미국이 처음에 1.5배를 요구했다가 최종 결정할 때 12.9% 인상한 1조 389억 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사실 이것도 매우 과했던 것이 기존에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인상하되 4%를 넘지 못하도록 할 것. 자, 한국 인플레이션을 한번 봐볼게요. 올해 0% 아래로까지 내려갔고 최근 0.5% 아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설문조사에서 준 답변처럼 한국이 미국에 지급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이 동결 혹은 낮춰야 하는 것이 사실 정답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국의 국익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의견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틀 내에서 정당한 방향인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가장 작은 나라, 경기도의 2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인구수도 90만 명에 불과한 나라가 바로 지부티입니다. 지부티는 아시아의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사이에 위치한 국가죠. 즉 중동 국가들의 기름을 실은 유조선들도 여기를 통과해야 하고요.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에 수출하는 스마트폰, 자동차, 쌀 등도 모두 이곳을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보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스페인 등의 군대가 바로 이곳 지부티에 주둔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오히려 해마다 군사 주둔비를 지부티 정부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부티 1년 GDP의 5%가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군대들의 군사 주둔비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한국이 지부티처럼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를 옆에 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략적 요충지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현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그야말로 잭팟을 터뜨리며 아세안 지역에서 일본의 독점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한국의 외교부가 얼마나 소름돋는 외교 수준을 보이며 경제협력 관계를 빠르게 강화해 나가고 있는지는 지난 영상들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최근에는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인도를 남방정책의 교두보로 삼아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하였고 최근 연간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아차의 최첨단 공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로써 현대기아차는 인도에서 연간 95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동남아와 인도에서 한국이 이렇게 잘 나가니 돈 냄새를 맡은 미국이 한국의 문우친 재무장관을 보내 동남아 지역에서 인프라 투자를 함께 하자는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죠. 미국 기업들은 동남아 지역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하는 것이 필수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돈을 받아 운영되는 대표적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조차도 보고서를 발표하며 미국이 해외 주둔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 미국의 무역 규모가 18% 하락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년에 사용하는 총 해외 주둔 비용이라 해봐야 최대 15조 원이 넘지 않을 텐데요. 미국이 여기서 동맹국들에게 더 많이 지불하라 강요하여 7조 5천억 원을 아끼게 되면 미국 무역 규모의 18%, 700조 원의 무역 감소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분석하였습니다. 쉬운 예로 한국이 미국과 무역을 통해 일방적으로 많은 흑자를 남기고 있다 보니 미국의 셰일가스를 대량으로 구입해 줌으로써 흑자 규모를 줄이고 있는데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수록 이러한 자산 행위는 모두 사라지겠죠. 자, 이렇게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반박하자 미국 내부에서도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내부 분열 및 최우방국들조차도 얼마나 현재 미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반면에 일본은 난리가 났죠. 일본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일본에서 만들어진 자동차의 무려 40%가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이 중 상당 규모를 미국의 국가 채권을 사들이고 대신 엔화를 팔아버리는 형식으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퍼주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의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라도 한다면 일본은 곧바로 국가 비상사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일본은 미국과 최근 새로 협의한 합의문에 따라서 70억 달러, 하나로 8조 원이 넘는 규모의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추가로 개방하고 미국산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관세를 대폭 낮춰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미국의 외교 전문 미디어인 Foreign Policy에 따르면 미국이 일본에 방위비 80억 달러, 9조 5천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아베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참패했다. 무역 협상도 망했는데 방위비는 10조 원 가까이 내야 할 상황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누구도 기자가 오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죠. 전 세계 어느 국가들에게나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시장인 것은 공통된 사항이겠지만 일본의 경우 지나치게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나머지 한국처럼 미국의 불합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강경하게 대응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카드를 꺼냈다가 원천 봉쇄당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출발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이전에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미국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원회를 주도로 매년 작성되는 문서로서 군사안보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과 국방 예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내년도 국방수권법 법안 내용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 28,500명 선에서 유지하도록 명문화를 시켰는데요. 해당 내용이 담긴 법안이 11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올라가서 다음 주말 표결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미 미 의회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내용인 만큼 무난히 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최종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 만큼 무난히 최종적 승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미국의 국방수권법 내용을 보면 국방비 지출은 전년 대비 200억 달러 증액시켰고 공군 휘하에 우주군을 창설하는 등의 내용도 담긴 만큼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줄기차게 요구했었던 조항들이 대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을 보더라도 본 조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표출하는 눈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시키겠다는 것이 아예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그동안 주한미군 감축설, 철수설이 흘러나왔던 소스는 크게 두 가지였죠. 첫째, 국내의 한 언론사의 보도였습니다. 이 지소미아 방위비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시킬 수도 있다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엄청난 논란이 있을 만한 보도 내용인 만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이 공식적으로 오보라고 부인을 했죠.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을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설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12월 3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전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고 그것은 충분히 토론이 가능한 부분이다. 나는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면서 미군 철수나 감축이 토론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었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언론 이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서도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의 협박이 동맹 국가들과의 밀어를 깨트리고 있으며 동맹국들이 자체 방위력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는 결과를 촉발시킬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철수 카드를 꺼낸 것은 현지 언론에서도 분석, 보도를 내놓는 만큼 분명한 팩트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즉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는데 하나의 협상의 카드로 동원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컸었죠. 이러한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명문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안보의 이익이라고 국방부 장관이 직접 인정을 하거나 미 동맹국의 안보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감축이 가능하다는 단서도 붙어 있는 만큼 향후 정세에 따라 변동의 여지는 분명 있겠습니다만, 현재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다시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고, 또 내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안보적 이슈를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것이 분명 사실입니다. 또한 해당 국방수권법에는 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 의회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과 한반도 주둔 미군 및 영내 미 동맹들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에 있어서 외교와 경제 제재, 이 군사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으며,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미국이 동맹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석탄과 광물, 섬유, 원유, 이 제품의 수출입을 특정 수준까지 강제 제재하고 기존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곳 외에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 금융 제재를 가해 처벌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만큼 필요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미국의 의지가 묻어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주한미군 감축, 철수는 미국의 군, 의회 관계자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던 이슈였었죠. 만약에 북한과 미국, 북한과 한국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 비핵화 협상